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매부터요 계약 강론이라 부르는데 여기부터 5문제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 그냥 부동산 매매 계약 생각하세요. 부동산 교환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 세 계약만 시험범위다. 그런데 34회 때 작년에 매매에서 세 문제, 임대 2문제 나왔어요. 이렇게요. 교환은 출제 비용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매매가 2문제 나오고 임대 3문제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째 5문제인데 어쨌든 이렇게 출제 비용이 그렇다. 이 매매에 들어가면요. 매매는 우리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은 있어요. 이렇게요. 매매에 들어가면 2문제 나오든 3문제 나오든 꼭 나와야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첫째는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걸잖아 이렇게요. 이 계약금이 계약금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이 다음에 자세하게 해야 돼요. 과연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계약금. 첫 번째 여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게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저 객관식 공부라는 것은 이해 반, 암기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민법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게 많지 않은데 매도인 담보 책임 이 다음에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민법을 가르치면서 여긴 좀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여긴 좀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환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매. 이거 줄임말이야. 대사 오는 매매. 이 세 군데가 완전 큰 포인트가 되는데, 또 매매 이제 기본을 잡아볼게요. 자, 이 세 군데가 이제 포인트가 돼. 이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매매 계약은 말 그대로 한쪽은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매매는 물건만 사업하는 게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적 권리를 이 매매 대상이에요 지금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산, 부동산, 물건도 재산 가치가 매매할 수 있지만 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지. 채권리. 채권도 매매하잖아. 채권 매매하는 것을 사람들이 채권 할인한다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공사했는데 공사 대금 1억을 어음을 받았어요. 3개월짜리 어음으로. 근데 나는 돈이 급해요. 그럼 내가 사채시장 나가서 3개월치 선이다 띄고 1억짜리 어음을 9,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사채업자가 사는 거죠. 살 때고 뒤에다 배수하라 그래요. 이렇게 주민번호 다 적으라 그래요. 이렇게요. 그럼 1억짜리 채권을 9,500만 원에 팔았잖아 지금요. 채권도 매매하는 거야. 물권리. 이것도 매매할 수 있어. 물건도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이런 물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또는 무채상권 다 매매할 수 있어요. 재산 가치만 있다면. 무채상권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자 쓰면 무채. 형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재산 가치 있는 거. 특허권 매매할 수 있죠. 저작권, 발명권, 지적 소유권 다 매매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매매할 수 있어요. 이 재산 가치가 있다면 뭐든 다 매매하는 거 이렇게요. 그렇지만 재산적 가치가 매매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 금재물이라고 그래요. 금재물. 이거는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금재물이란 말 뜻이 뭐냐면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물건이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재산적 가치면 다 매매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금재물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고려청자를 갖고 있어요. 고려청자. 근데 문화재로 지정된 거야.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개인 소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화재는요. 고려청자 문화재는 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어요. 문화재. 또는 아편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편, 마약 이런 거는 거래를 금지하잖아. 법에서. 이런 건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문화재로 지정된 거, 아편,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재산 가치 있더라도. 또 하나는 재산 가치 있지만 상속권이요. 상속받는 권리 분명히 재산 가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100억의 재산가예요. 돌아가신 우리 형제 딱 형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50억 오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상속 권리 넘길 테니까 너 10억만 줘.
이거 제한가치가 있더라도 상속권은 매매할 수 없어요. 또는 연금 청구권.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것은 왜 안 되는 거냐. 이것은 뭐라 부르냐. 물론 재산의 가치가 있지만 상속권, 연금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이라 불러요. 일신 전속권이다. 일신이란 말이 뭐냐면요.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내 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은 매매할 수 없다. 자, 이런 건 다 매매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물건을 사업하는 게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이 개념을 좀 잡자는 거예요. 매매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기계 한 대 중고기계를 1억에 팔기로 매매가 썼어요. 근데 매수인이 항의를 하는 거야. 야, 네 것도 아닌 걸 왜 네 친구 걸 네가 왜 계약서 쓰냐. 나 사기당했어. 별 소리 다 하시네. 거기 열흘 뒤에 인도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저 친구가 미국 가 있는데 갔다 오면 내가 설득해 넘길게. 1억에 넘길게. 못 넘기면 계약은 유효한데 내가 계약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럼 계약 위반 책임 물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남의 거 매매하는 건 유효해. 다만 취득해서 넘기면 되는 거야. 취득 못해서 못 넘기면 계약 위반 책임 불이행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매매하는 것도 유효하다. 또 매매는요, 꼭 현재 존재하는 목적물을 매매하는 게 아니야. 현존하지 않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특정되지 않는 이런 목적물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자, 보세요. 2024년에 아파트 분양 매매하는데요. 가보면요. 땅도 안 팠어요. 준공 2027년에 된대. 매매해야 안 해요. 평당 얼마씩 매매하잖아요. 2027년에 준공될 아파트도 2024년에 땅도 안 팠어. 아직 동호수 지정도 안 됐어. 평당 얼마씩 청약 매매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매매는 현존하는 목적물도 특정된 목적물도 매매 대상이 된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매매 대상. 자, 그런 다음에 계약금 얘기 조금만 볼게요. 나머지 얘기들은 이 다음에 많이 볼 거예요. 꼭 매매뿐 아니라 우리는 뭔가 계약 맺으면 거의 계약금을 주는 곳이 관행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 간단히 돼 있지만요. 이 계약금은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자, 친한 친구끼리 부동산 매매가 맺었어요. 시골을 갔는데 시골 친구가 그래. 야, 우리 텃밭 200평인데 너 3천만 원에 사라는 거야. 아, 내가 땅이 필요하냐? 돈은 있어요, 제가. 야, 그럼 빌려줘. 3천만 원 빌려줘. 근데 돈이 급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살게. 응?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썼어요. 3천만 원 사고 팔기로 하자. 응? 계약금 없어요. 그리고 언제 치를까? 3천만 원. 계약금 안 걸었어요. 그냥 한 달 뒤에 치르기로 하자. 한 달 뒤에 등기 넘기로 하자. 그러면 매매 계약만 있는 거지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3천만 매매 계약 맺으면서 관행적으로 300만 원 걸면서 계약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기로 하자. 적어 넣었어.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도 있고 계약금 계약도 있는 거야. 이 별개라는 거예요. 다만 두 개 계약이 이게 별개 계약인데 계약 한 장에 적었어. 한 장에. 총 매매 대금 3천만 원에 계약금 3천만 원 그리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뭐하고 잔금 언제 치료하자. 그러면 계약 한 장에 적었더라도 두 개 계약을 적은 거야. 매매 계약이 한 건 있고 계약금 계약이 한 건 있는 거야. 한 장에 적었다 하나의 계약이 아니야 그게요. 그럼 우리 계약금 없기로 하면요. 그럼 매매 계약만 있는 거지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약금 계약을 줄여서 계약금 이렇게 불러요. 자, 계약금은 관행에 따르면 약 10% 내외를 수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정은 어디에도 계약금은 총 매매 대금의 10% 내외를 수수한다는 규정은 없어. 그냥 관행이 한 10% 내외를 수수하는 건데 그런데 계약금은 세금자가 들어가 있어요. 세금자. 계약금은 그렇지만 금전에 한하지는 않는다. 한하지 않는다. 꼭 돈을 거는 것만 계약금이라는 건 아니에요.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그럼
매매계약 맺으면서 쌀 100가마 걸었어. 쌀 100가마 걸고 온 것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야. 계약금은 세금자가 들어가 있지만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매매대금이요. 매매에서 반대급부. 이 반대급부를 한쪽은 매도는 물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반대급부 매매는 치르잖아요. 근데 매매대금은 잘 봐보세요. 매매대금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만이 매매예요.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매매가 아니에요. 하나 한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너 물건 넘겨. 내가 쌀 2가마 줄게. 쌀이 돈이 아니잖아. 그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너 물건 넘겨. 그 대신 내가 이틀 일해 줄게. 그거는 근로계약이 되는 거예요. 금전만이. 금전이 아닌 뭐 어떤 물건을 주거나 뭘 주는 건 다 다른 계약이 돼버려. 매매대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 금전만이 매매야. 금전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이 아니거든요. 매매대금은 금전에 하나인다. 근데 매매계약 맺을 때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쌀 10가마 가도 계약금 될 수 있어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매매대금은 금전만이 매매대금이야.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돼버리는 거야. 반대급부가. 근데 계약금은 금전에 무방하다. 두 번째, 이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딸린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 아니다.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뭐가 주된 계약이야? 부동산 매매 계약 맺는 게 주된 계약이 이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얼마에 사업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자.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는 거. 이게 이제 주된 계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약금 3천 걸기로 하자. 그럼 계약금 계약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데 딸려 있는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요. 종된 것은 주된 것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근데 만약에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것이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되고 취소되는 거예요. 종된 것은 주된 거 운명 같이 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는데 계약금 계약 유효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계약금 계약금은 요물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 아니래. 계약금 계약은 낙성은 쌍방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낙성. 근데 낙성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 불러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란 말이 뭐냐? 요물이란 말은 쌍방 간의 합의 플러스 합의하고 성립하지 않아요. 합의 플러스 실제로 약정한 금액 전액이 입금되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늦은 밤이에요. 새벽 1시에 겨우 합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총 20억에 사업하기로 하자. 계약금은 거래처 2억 걸기로 하자. 그리고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기로 하자. 다 썼는데 은행이 안 되네. 또 폰뱅킹 갖고 또 2억이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계약 맺은 날 7월 1일인데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금시키기로 하자. 응? 약속을 헤어졌어요. 11시까지 계약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이에요. 말만 갖고 안 돼요. 두 사람이 합의만 갖고 계약이 성립하면 낙성. 계약금 계약은요. 합의만 갖고 합의 플러스 실제 약정 금액이 입금돼야지 성립하는 거야. 입금이 이틀 뒤에 입금이 됐어. 이틀 뒤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한 날 성립하는 게 아니야. 입금이 안 되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약정 금액 2억이야. 그럼 전액이 입금돼야 되는 거야. 일부만 입금돼도 안 된다. 약정 금액 전액이 입금돼야지 성립하는 거야. 2억을 걸기로 하자는데 1억 백이 입금이 안 되면 계약은 성립 안 된 거예요. 약정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건데 이거 하고 성립이 안 돼요.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물계약. 또 하나 네 번째 계약금 계약은 이 주된 계약금. 왜 자꾸 주된 계약이라는 말 쓰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맺을 때 계약금을 많이 지급하지만 매매계약 맺을 때만 계약금 지급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건물 임대계약 맺을 때도 계약서 쓸 때 계약금 지급하잖아요. 임대계약 맺을 때도. 또는 무슨 도읍계약 맺을 때도 공사비주로 10% 걸라 그러잖아요. 유상계약이라면. 대가만 유상계약에는 계약금 계약 다 쓸 수 있는 거야. 다만 매매계약을 내가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주된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되면 요하지 않아요. 꼭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과 주된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 관계없는 거지. 꼭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동시에 체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초강의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친한 친구끼리 합의가 됐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토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만나서 계약 쓰기로 했어요. 쓰기로 하고 가계약금 쪼로 1,000만 원 걸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계약금 걸고 계약서는 이틀 뒤에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 가계약금처럼 쓰잖아요. 그럼 계약이 먼저 맺어지고 본계약은 이틀 뒤에 써도 되는 거야. 이거 관계없어. 선언은 관계없어요. 또는 이래도 관계없어요. 꼭 주된 계약과 부동산 매매 계약과 계약금과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친한 친구끼리인데 시골 갔더니 시골에 있는 텃밭을 5천만 원에 사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사기로 했어요. 산다. 그래서 그냥 불료식 계약이니까 꼭 계약서 서면 글씨로 써야지만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요. 오케이, 말로서 그래, 언제 8월 1일 날 주기로 하자. 그래, 8월 1일 날 등기 넘기기로 하자. 오늘 7월 1일이에요. 올라왔어. 그럼 구두로 서면 작성하잖아. 불료식 계약이야. 서면 작성 안 해도 매매계약 체결된 거야. 지금 성립된 거예요. 왔는데 그럴 계약금이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야, 내가 돈이 아쉬워서 그래. 8월 1일 날 5천 주기로 한 거 계약금 쪼로 1,000만 원만 입금시켜줘. 계약은 어제 맺었는데 하루 지나서 1,000만 원 입금시켜달래요. 그냥 그러기로 하지 뭐. 입금시켰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어제 체결되고 계약금 계약은 그 다음날 체결된 거야. 관계없어요. 따라서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은 꼭 동시에 체결됨을 요하지 않아요. 선은 관계없다. 계약금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매매계약이 다음날 써도 되고 매매계약 먼저 맺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계약금 계약 따로 맺어도 되고 이건 전혀 관계없어. 선은 관계없다. 선은 관계없지만 그렇지만 운명은 같이 한다.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치돼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치되는 거다. 계약금 계약은 주된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다. 또 계약금 계약은 말만 갖고 안 된다. 실제로 약정한 금액 전액이 입금돼야지 성립한다. 그런 계약을 묘물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묘물계약이다. 또 계약금 계약은 주된 매매가 반드시 동시에 체결됨을 요하지 않는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겪어 주셔야겠죠. 이렇게요. 계약금 얘기. 이 다음에 이제 계약금 역할을 볼 거예요. 이런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계약금에는 증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고 우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고 우약금, 해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이 있다. 이걸 이제 상대 배울 건데 이 중에서 이 다음에 보면 해약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번에 반드시 나와요. 계약금 계약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계약금 계약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빠져본 시험이 아니야.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런데 요 해약금 이제 그거예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교부자가 누구예요? 교부자. 춘 사람. 매수인이요.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요. 계약금 수령자. 계약금 수령자. 매도인이죠. 수령자는 100만 상환하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다. 이걸 약정해제라 부르는 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해버리는 거. 해약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해약금은 무한정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 모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만. 즉, 중도금 치르 전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미 중도금 지급돼 버리면 이제 중도금 지급받은 매도인이 배액상한다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수인도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한다. 내 맘대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쌍방모두 이행에 착수.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이 얘기도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이 다음에 굉장히 재밌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둬야지만 사회생활 때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건요. 우리가 뭐 꼭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지 않아도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시험을 떠나서도 굉장히 이 다음에 세밀하게 정확히 배워야 된다. 평생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요. 다음 파트가 이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에서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 뭐 매매 효력 같은 거 이제 뭐 이거 읽으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씩 제가 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렇게요. 이 매도인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 유일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매매한 재산권에, 또는 매매한 물건에, 기계를 하나 매매했어요. 건물 하나 매매했어요. 물건에 부동산 있잖아요. 어느 재산권에, 매매한 재산권에,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뭔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내가 돈 받고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다. 돈 받고 넘긴 물건이나 권리 하자금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져줘야 돼. 무조건 책임져줘야 돼. 이렇게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난 돈 받았잖아요. 그 담보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는 한마디로 매매한 물건이나 매매한 권리 하자금이 있다면 뭔가 매도인이 이 매수인에게 뭔가를 법적 책임을 져주는 것을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진다 부르는 거예요. 담보 책임진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 책임이다. 법정 책임이다. 법정 책임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말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보세요. 물건 매매 계약서이면 안 썼어요. 혹시 매매한 물건이 썩었거나 고장난 기계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조건 손해배상 해주기로 하죠. 그 말 안 써도 법률 규정에 따라 매매한 물건 걸 매매할 때 이 매매한 권리의 물건 하자금이 있다면 뭔가 책임져 주기로 하자. 그 말 쓰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책임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이 매도인 담보 결국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통보해요. 매수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요. 매도인이 깜짝 놀래. 나도 몰랐다. 나 아무 잘못 없다. 그래도 물어줘야 되는 거야. 젖소를 한 마리 매매했어? 근데 매매했어요? 근데 왔는데 며칠 만에 전면병에 걸렸어. 매도인이 깜짝 놀래. 젖소 전면병을 몰랐더라도 책임져줘야 되는 거지. 지가 알고 판결만 물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진다는 얘기는 매도인에게 매매한 물건에 매매한 권리 하자금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책임지면 과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한 물건이나 권리 하자금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책임지는 것을 법정에 무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무할 책임이다. 법정 책임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펴고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이 담보 책임 문제는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게 담보 책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량이 부족해요. 면적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토지 등기부에 물론 이제 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요즘은. 그래서 1000평이야. 그럼 면적 내 3,300 제곱미터라고 기재돼 있어. 이게 약 1000평, 이게 1000평이에요. 약 1000평. 그래서 이 토지를 평당 100만 원씩 1000평 얼마야? 10억에.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10억 치렀어. 등기 냈어. 근데 실제 등기 내고 이제 공장 질라고 1000평 매수한 거예요. 공장 짓는데 측량이 필요해. 측량했더니 이게 1000평이 아니라 95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할 당시에 이미 이건 1000평은 950평이야. 마이너스 50평은 이미 존재치 않아.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의 문제 넘어갑니까? 담보책임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보책임. 부족한 만큼 평당 100만 원씩이니까 5천만 원 깎아달라. 대금을 감액해달라. 이거 요구해야죠. 그럼 매도인이 그래요. 나도 몇 년째 산 땅인데 대장만 믿고 거기 1000평인데 1000평 값 치렀지. 나 측량 안 해서 몰랐대요.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응? 자기가 나도 매수한 땅이지 1000평 매수한 거지 950평 매수한 거 아니야. 몰랐대.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응? 1000평을 매매했는데 1000평이 아니라 950평이 안 된다면 매도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져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달라고 하면 감액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너희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대장 믿고 오래 했는데 실제 면적이 대장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그럼 매도인 잘못 아니잖아. 그래도 책임져야 돼, 그래도. 무고할 책임을 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매도의 담보 책임이에요. 5천만 원 대금 감액해달라. 요구하면 감액해줘야 돼. 깎아줘야죠. 이렇게요. 이런 게 담보 책임에 배우는 것들이다. 자,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담보책 배우는데, 여기 이제 담보책 내용이 많아요. 이 도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떤 담보 책임진다. 이 도표를 막 암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런 거 배우시고, 자, 두 군데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그러고, 이제 환매는 이 다음에 등기를 배워야 돼. 등기법을요. 2차 과목은 공시법 등기를 좀 배야지 환매를 등기 그림 그리면서 볼 수 있어요. 보시고 교환은 그 반대급부가 금전이라면 매매,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 재산적 가치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이. 그렇죠? 쌀을 갖다 줘도 교환이고 반대급부가 금전이라면 매매,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다. 뭐든 다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환은 그냥 똑같아요. 매매랑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매에서 배운 지식을 이 다음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돼요. 매도인 담보 책임, 유상, 쌍문, 낙성, 분리수익계획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은 시험 문제가 34회 시험 보면 교환은 3번 나와서 3번 출제가. 이런 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10년에 한 번 나오는 부분까지 어떻게 샅샅이 공부합니까? 6점을 목표 삼는 우리가 예를 들면 90 몇 점 맞아야 된다면 다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교환은 논점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번 쓱 읽고 넘어가는 파트예요.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교환은 볼 거 없고요. 자, 임대차예요. 임대차. 자, 임대차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차 그러면 임대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기 적어볼게요. 지금 배우는 건 민법상 이만 안 써도 돼요.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가 있어요. 주택은 특별법을 따로 달아요.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이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 놓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를 따라가잖아요. 이건 특별법이야. 항상 민법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야. 그럼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주택은 민법상 임대차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상가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상가. 보호법이요. 그러면 그냥 임대차 그러면 보세요. 임대는 건물도 임대하고 토지도 임대하는 거예요. 물론 동산도 임대해요. 부동산만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 한 대도 빌려주고 다달이 100만씩 받으면 기계 임대 준 거예요. 동산도 임대할 수 있어. 부동산만 임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동산부를 묻지는 않으니까
그럼 부동산, 토지건물 다 임대할 수 있는데, 그럼 민법상 임대차로 뭐 건물 중에서 뭔 제외해야 돼? 주택은 제외해야 돼. 주택을 제외한 임대차. 이건 일리가 하니까. 특별보호하니까. 또 건물 중에서 상가보호법에 따라서 상가, 점포, 사무실 임대차는 이 상가법을 따라하는. 다만 상가, 점포, 사무실 임대차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라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 월세 포함해서 임차 보증금이 9억 원 이하라면 이 사람들은 이 상가법을 따라가야 돼요.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야. 근데 9억 원을 초과하면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소액 상인들, 보증금이 얼마 이하인 자들만 상가법을 따라하는 거지. 상가 점포도 대형 상인들은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초과한 대형 상인은 상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상 임대차로 오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는 이 금액에 따라서 상가법을 따라갈 수도 있고, 대형 상인은요, 이걸 못 따라 민법상 임대차로 올 수도 있고. 이걸 제외해야지. 여기 소액 상인은 제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예요. 그럼 뭐예요? 공장, 창고, 일반 건물, 주택도 아니요, 상가법 적용받지 못하는 일반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도 농지는 제외해야 돼요. 농지 임대할 수 없어.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는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임대할 수 있지. 민법상 임대 대상이에요. 농지를 제외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 그러면요, 건물 중에서 주택 제하고 상가, 사무실, 점포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제할 수도 있고 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제한 나머지 임대차. 그러면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인데, 이때는요, 주택임대보호법 없었잖아요. 상가보호법 없었잖아요. 농지법 없었잖아요. 모든 임대차 다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야. 다 들어갔었는데 빠져나간 거야. 주택은 주택보호법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빠져나가고, 상가 점포는 9억 원 이하인 자들은 소액 상인들은 상가법은 나가고, 대형 상인들만 남아있고, 토지 중에서 농지든 농지법 빠져나가고, 나머지 토지 임대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왔을 리요. 이건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요. 특별법에 따라서 적용받아야 돼요. 제가 나머지 임대차만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왔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세 문제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다음에 여기 세 문제 나오고요. 주택임대보호법이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여기 한 문제 나오고.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임대차라는 파트가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는 파트예요. 민법상 임대차 3문제, 주택임대보호법 1문제 내지 2문제, 상가임대보호법 1문제. 그럼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왜 주택 빠져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취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택임대보호법이건 상가보호법은 상세한 법이 아니에요. 그 여기 규정이 없는 것들이에요. 규정이 없다. 이 특별법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 뭘 따라오냐. 여기 규정 있는 건 규정대로 가고, 규정 없는 것들은 다 민법 임대를 따라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민법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 배워요. 수선 수리 임무. 임차 목적물에 수선 수리 요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쭉 배울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보호법에, 상가보호법에 수선 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민법상 임대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 의무, 필요비 유입비 비용 사안 청구권, 지상업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 청구권, 무단양도, 무단천대 이런 걸 배워요. 이런 용어들은 모든 임대차에 다 통하는 거예요. 주택임대보호법에, 상가보호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없는 건 다 민법상 임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임대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일일이 규정이 없는 것들은 다 어딜 따라와라? 민법 배운 걸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된 대로. 그 용어들이 중요해요. 그럼 무슨 용어가 중요하냐? 주택이건 상가 임대차건 그냥 일반 토지건물 임대차건 모든 임대차 공통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출제된다는 거야. 이건 주택이 그 시험 낼 때 주택인지 상가인지 특정 안 해요. 그냥 다 공통적으로 가는 거니까. 모든 임대차 공통으로 통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판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파트가 우리가 여기서 주로 놀아할 파트인데, 제가 임대차에서는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다. 임대차. 또 임대차 이런 파트는요,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이건 이론과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논리가 있고 막 법대 학생처럼 막 이론을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실무적인 파트야. 여기 쓰는 용어들은 다 사진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 많이 놓잖아요. 뭐 수선수리가 어떻고, 비용상환이 어떻고, 필요비 유입비가 어떻고,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금지되는 게 어떻고, 보증금이 어떻고, 월세가 어떻고, 차임 지급이 연체되면 어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실사. 이건, 이 파트는 이달에 배워보면요. 논리 파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각조각 배워. 용어 중심으로, 판례 중심으로, 무조건. 이게 뭐 논리가 아니니까. 실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차 재밌어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매매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뭐, 환매가 어떻고, 매도 담보채가 어떻고, 그럼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여기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파트 이렇게요. 여기 그래서 임대차, 수월하다기보다 재밌는 파트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임대차 이런 거 배우는 거다. 하나만 중요한 파트 하나 맛을 보여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임대차에서 중요하겠구나. 또 들어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건 이제 우리 공부한 다음에 특별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요. 자, 여기까지 잘, 여기 재미난 이야기 듣듯이 우리 지금 입문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기초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뭐, 이탈리아를 가고 뭐,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인사 한 말 정도 뭐, 봉주를 어쩌고 뭐 좀 가르쳐 주고 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간단한 그 나라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 나라만 간단히 가신다고 해도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다른 말은 못 알았지만요. 그러니까 인사말 좀 가르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할 곳은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첫째 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데 가는데 이런 데다. 응? 등산 가면요. 등산 가이드가 있다면 올라가기 전에 이 산의 높이는 얼마고, 총 산행 시간 얼마 걸리고, 어디 가서 쉴 것이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어디가 이렇게 안내하는 거다. 지금 본교에서. 아직 교과서도 안 받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되는 거야, 들으면서. 그거 듣고 들어오는 거 안 듣고도 또 달라요. 가이드가 쭉 안내를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가서 잠자고 갑니다. 어디 가요? 그거 따라오세요. 이거랑. 예,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는 어디 가서 뭐를 하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그 나라의 국왕이 잠들었는데 묘소래더라. 뭐, 여기는 뭐 박물관이더라. 이 얘기를 듣고 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한번 이렇게 상견례 한번 하는 거 상견례. 그러니까 너무 아직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니니까 너무 압박감 받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를 용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